어이 선장님, 그 배 정말 위풍당당한 18세기식 범선이네요. 반질반질한 나무 선체에 비단처럼 매끄러운 돛까지. 오늘은 바람도 순하고 해도 지고 있으니 딱 닻을 내리고 닻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다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큰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만화 탓이 크죠. 그래도 짚고 넘어갈만 해요. 배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걸 멈추려고 닻을 쓴다는 생각입니다. 배가 너무 빨리 가면 커다란 쇠갈고리를 비상 브레이크처럼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건 틀렸습니다. 게다가 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배가 아직 움직이는 동안 닻을 내려버리면 장비가 찢겨나가고 사람은 물고기랑 같이 헤엄치러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더 그럴듯한 어른 버전 설명이에요. 이렇죠. 배를 멈춰야 한다. 승조원이 닷장비를 내린다. 닻이 바다 밑바닥에 닿는다. 그러면 배는 꼼짝 않는 물체가 된다. 무거운 물건 하나가 떠있는 배를 제자리에 붙들어준다는 원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단순화한 겁니다. 단순히 무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닥을 잡는 힘, 모양, 그리고 영미한 물리법칙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닻이 엄청나게 무거운 건 사실이죠. 수천 년 전에도 배는 무게에 의존했습니다. 옛날 뱃사람들은 거대한 바위나 모래주머니, 돌을 잔뜩 채운 바구니, 납덩이 같은 걸 써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뒀죠. 배가 발달하면서 갓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바이킹은 해저를 더 잘 움켜쥐도록 나무팔과 돌을 덧댔고, 로마인들은 단날을 새로 만들어 닻이 그냥 바닥에 앉아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다 밑바닥에 걸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무겁기만 한 것보다 똑똑한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제대로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 돛담배의 전성기에는 닻을 쇠로 단조해서 만들었고 한 개 무게가 수톤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배들은 그런 닻을 둘이나 셋씩 싣고 다녔습니다. 선원들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믿었거든요. 타이타니코의 주 닻은 약 16톤이었어요. 시험할 때 그걸 끌어보려고 20마리의 말이 동원됐습니다. 배 앞에 보통 승용차 10대를 매달아 놓은 셈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커지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금은 대형 크루즈선과 화물선들이 20톤, 30톤, 많게는 40톤이 넘는 닻을 내립니다. 항구 근처에 가본 적이 있다면 닻이 안정과 든든함의 상징처럼 쓰이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운신, 로고, 열쇠고리, 액세서리에도 닷 모양이 등장하죠. 물가에 있는 술집들은 선원 느낌을 내려고 장식용 닻을 벽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닻을 내렸다는 말은 아예 안정된, 단단히 고정된이란 뜻으로도 쓰이죠. 정리하자면 닻은 실제로도 상징적으로도 중요하고 무거운 물건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닻이 아무리 거대해도 배가 얼마든지 떠밀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돌풍 한 번이면 배를 가볍게 옆으로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별것 아닌 해류와 파도도 배를 조금씩 꾸준히 제자리에서 밀어낼 수 있죠. 완벽하게 닻을 내린 것 같던 배가 슬그머니 떠내려가서 주인을 식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항구든 암초든 폭풍이든 상관없어요. 그때마다 누군가는 값비싼 교훈을 한 번씩은 얻습니다. 배가 멋대로 떠나버리는 것만 해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어디에 들이받은 흔적까지 있다면 그건 훨씬 심각하죠.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쇠사슬, 즉 닷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죠. 배가 닻을 내리면 쇠사슬도 한참을 따라 내려갑니다. 쇠사슬은 가라앉아서 해저 바닥을 따라 길게 펴지죠. 쇠사슬이 만드는 이 휘어진 모양을 카테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덕분에 배와 닷 사이에 걸리는 힘이 바닥 가까이, 옆으로 누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닻이 갈고리처럼 해저에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세게 잡아당길수록 닷은 더 깊이 물속 바닥을 물어뜯듯이 파고듭니다. 결국 배를 제자리에 붙들어 두는 건 이 파고드는 동작과 마찰력이죠. 하지만 바다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큰 파도나 강한 바람 때문에 쇠사슬이 너무 많이 바닥에서 들려버리면 힘이 위쪽으로 곧게 당겨지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닻은 파고들지 못하고 바닥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이걸 닻이 끌린다고 하는데 평온한 정박이 이런 우리 배 진짜 움직이고 있잖아 하는 순간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해저 바닥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흙 바닥은 닻이 파고들기 좋아서 훌륭한 그립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바위 투성이 바닥이나 해초가 많은 곳에서는 닻이 얼어붙은 호수 위를 미끄러지는 아이처럼 쓱쓱 미끄러져 버릴 수 있죠. 수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이 깊을수록 닷 주변에 바닥을 따라 누워있는 쇠사슬이 더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바다 밑바닥이 수면에서 겨우 9m 남짓인 곳이라도 무거운 쇠사슬은 약 50m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쇠사슬이 바닥에 길게 깔리지 않으면 물리법칙이 깨져버립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일, 그러니까 배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일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닻이 똑같이 생긴 건 아닙니다.
마리나나 조선소를 둘러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닻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건 쟁기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닻은 모래나 진흙바닥에서 배가 당길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서 아주 효과적이죠. 어떤 건 거대한 날아가는 화살처럼 생겼습니다. 비교적 가볍지만 바닥에 걸리는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큰 그릇처럼 둥근 버섯 모양 닷도 있는데 이건 오래 정박해두는 용도로 쓰입니다. 겉모습은 그다지 멋져 보이지 않지만 한번 바닥속에 묻히면 아주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신발 고르는 것과 비슷해요. 산길을 가면서 슬리퍼를 신고 가지는 않겠죠? 닷의 개수도 중요합니다. 닷을 2개 동시에 쓰면 바람 방향이 바뀌어도 배가 원을 그리며 빙빙 도는 걸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배들은 살짝 반칙을 씁니다. 요즘 많은 크루즈선과 해상 작업선에는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이라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기를 컴퓨터가 계속 제어해서 닻을 바닥에 내리지 않고도 배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기술이죠. 기술의 힘입니다. 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바다가 장난 한 번 치는 바람에 하루가 완전히 망가져버린다는 공포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바다는 조용히 아니야 라고 결정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얼마 전 스코틀랜드 해안에 정박한 한 요트 승무원들은 평온한 밤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심계가 5m 남짓에서 2m 조금 넘는 깊이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닻이 끌리기 시작한 겁니다. 닻이 해초더미에 걸렸다가 다시 빠지면서 배 전체가 바퀴 고장난 쇼핑카트처럼 바위 쪽으로 곧장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죠. 그들은 황급히 쇠사슬을 끌어올리고 엔진을 돌려 빠져나가 구조대에 아주 민망한 전화를 걸 뻔한 상황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큰 배들도 마찬가지로 곤경에 빠집니다. 폭풍 속에서는 화물선에 닻이 끌려서 배가 해변에 좌초되거나 부두나 방파제에 세게 들이받는 일이 가끔 일어나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강철 선체와 현대적인 설계, 첨단 기술이 고작 각도가 조금 잘못 맞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운까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겁니다. 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연한 발견은 어떨까요? 선장이 닻을 내리면 닻이 해저에 완전히 파고들기 전에 잠깐은 바닥을 끌고 지나갑니다. 그 짧은 미끄러지는 동안 갓에 쇠로 된 단날은 갈고리처럼 바닥을 긁어 올립니다. 눈 가리고 하는 인형 뽑기 기계처럼 물속 닻은 온갖 잃어버린 보물들을 끌어올리기도 하죠. 어선이 해적이 돌아다니던 시절부터 바다 밑에서 잠자고 있던 대포를 끌어올린 적도 있습니다. 연구선이 해저 인터넷 케이블에 실수로 닻을 걸어버려서 육지에서 환한 전화가 빗발친 일도 있었어요. 아마 몰랐납쓸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의 대부분은 위성을 통해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바다 밑바닥을 따라 누워있는 어마어마하게 긴 광섬유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죠. 또 다른 선원들은 로마 시대의 난파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시칠리아 해안 근처에서 한 트롤러선에 닻이 걸린 덕분이었죠. 물론 어떤 때는 그냥 물에 푹 젖은 잡동사니만 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바다를 조금은 청소한 셈이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닻은 비상 브레이크도 아니고 배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물건도 아닙니다. 쇠사슬, 해저바닥, 힘이 작용하는 각도, 물리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약간의 운이 모두 중요해요. 항해에는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선장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닻을 감아 올리고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보물이 하나쯤 걸려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45년 5대의 PBF 어벤저 항공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늘 하던 훈련을 위해 비행했어요. 훈련 중간에 맑은 날씨 예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들은 강한 비와 극심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심각하게 방향 감각을 잃었고 항법 장비가 작동을 멈췄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 무전을 보냈어요. 기지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첫 비행기가 10갤런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모두 추락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적이 흘렀죠. 5대의 비행기와 14대의 승무원들은 그렇게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1492년 신세계로의 첫 항해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했어요.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 있을 때 전에 본 적이 없는 먼 곳에서 거대한 빛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살펴봤지만 판도값이 불규칙했죠. 여러분은 아마 어떤 세계 지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그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한 인기 있는 이론에 따르면 이상파랑이 이 많은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상파랑을 극한의 폭풍 파도라고 불러요.
이것들은 동시에 다양한 날씨 패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데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일으켜요. 목격자들은 이 파도가 거대한 물의 벽 같다고 말했어요. 이 파도라면 왜 배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날씨가 꽤 격렬하고 가늠이 안 되는 곳이에요. 폭풍은 빠르고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가 곧 사라져요. 눈 깜빡이는 순간 놓칠 수 있죠. 이게 왜 조난 신호가 거의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조종사와 선원들은 날씨가 변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대략적인 추정은 배 50척과 비행기 20대예요. 대부분의 경우 실종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잔해도 남지 않았었죠.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한 기이한 이론 중 하나는 찰스 베를리츠로부터 나왔어요. 그는 이 지역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의 고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종된 배와 비행기, 오작동하는 장비들 모두 그의 주장대로면 아틀란티스의 동력을 공급하는 특별한 에너지 결정체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 광선에 의해 야기된 거라고 했죠. 엉뚱하게 들리지만 베를리츠의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그의 책을 샀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1800년 USS 피커링이라고 불리는 대형 범선이 미국에서 서인도로 가는 길을 떠났어요. 배는 90명의 선원들과 함께 버뮤다 삼각지대로 항해했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USS 피커링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걸로 확인된 최초의 배예요. 배가 폭풍에 의해 쓸려나간 것 같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알 길이 없어요. TBF 어벤져 항공기가 실종되었을 때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행되었어요. 배와 비행기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항공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했죠. 수색 중인 보트 중 하나가 PBM-5 메리너 비행정이었어요. 그 비행정은 오후 7시 27분에 비행했고 3분 후에 일상적인 무선 메시지를 호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식이 영영 끊겼죠. 구조 비행정이나 5대의 어벤져 비행정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비행정의 실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바다의 특정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백길 중 하나예요.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어준다고 믿어요. 통계적으로 바쁜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 빈도가 높죠. 말이 되긴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는 실종 빈도 때문이 아니라 설명도 또 발견된 잔해도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해저에 부패되고 있는 유기체들은 물 밑에 갇히는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해요. 이 가스는 쌓여 있다가 쾅 하고 터질 수 있어요. 가스가 표면으로 솟구치고 분출해요. 만약 배가 터지는 곳 중 한 곳에 있었다면 물은 훨씬 밀도가 더 낮았을 거고 경고도 없이 배를 빠르게 가라앉게 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의 많은 실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이론이 엄청 말이 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 15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해저는 자철석을 많이 함유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에 가깝죠. 자기장은 해저에 있는 높은 농도의 자철석에 반응하는데 이게 둘 사이에 일종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종종 다양한 날씨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비게이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저의 변화나 지구의 자기장 변화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기장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도 같이 끌고 갈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삼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건 쉬워요. 아마도 자기 극과 같이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게 몇 년 안에 정확히 어디에 있게 될지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앙을 지구 밖의 초자연적인 활동 탓으로 돌려요. 어떤 사람들은 격렬한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미시건 호수에 또 다른 삼각지대가 있어요. 버뮤다 근처에 있는 것처럼 미시간 삼각지대도 몇몇 실종으로 음울한 평판을 얻었어요. 처음 기록은 16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 그중 가장 큰 선박 한 척이 탐험에 나섰는데 일단 불길한 삼각지대에 들어서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훨씬 후에 비행기 한 대가 이 삼각지대에서 사라졌어요. 그곳의 하늘은 보통 아주 맑지만 1883년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비정상적인 걸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고, 선원들은 심지어 확실한 증거로 얼음 덩어리를 보관하기도 했어요. 한편 태평양 미스테리 지역은 또 다른 삼각지대예요. 도쿄에서 멀지 않은 일본 남해안에는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운명을 달리한 바다가 있어요. 여길 악마의 삼각지대라고 불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의 원인이 환경 변화라고 믿어요. 또 태평양 삼각지대의 해저에는 메탄 수화물의 농도가 아주 높아요. 여러분은 원래 항로를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요. 삼각지대 근처에는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카리브해가 있어요. 이곳의 해저는 깊지 않아요. 배는 얕은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배가 모래톱에 갇혔고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만약 21세기였다면 배의 선장이 GPS와 다른 현대적인 항법을 사용해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버뮤다 삼각지대의 영토에서 자북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진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거예요. 무평각선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가 배들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대서양 전역에 걸쳐 수많은 배들이 사라진 곳들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이런 곳 중 상위 10위 안에 들지도 않아요. 여기서 많은 배들이 사라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박 항로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더 많은 배가 있을수록 난파선도 많아지죠. 간단한 확률이죠. 그러다가 점점 이상해져 가요.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 시공간의 틈이 있다고 해요. 배와 비행기가 이 틈으로 빠져 들어가 과거나 미래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이야기에 대한 단 하나의 증거도 없어요. 어딘가에 틈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외계 문명기지가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다른 은하에서 온 방문객들은 선원들과 같이 배를 훔쳐 아무도 배의 잔해를 찾지 못하게 하죠. 이것 또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널리 알려진 신화예요. 삼각지대 어딘가에 크라켄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배를 침몰시키는 거대 오징어이자 선원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죠. 하지만 거대 오징어는 바다 깊숙한 곳에 살아요. 기차의 반 정도 크기까지 자랄 수 있지만 오징어가 큰 배를 침몰시켰다는 사례는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처음 봤을 때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로 묘사한 거예요.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인데 과학자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 수중 음파 탐지기 장비를 써야 했어요. 오징어들은 어두운 심해를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배에서 나는 소리도 무서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용의자라는 건 오해겠네요. 그것의 잔해는 세월의 황폐로 손상되어 깊은 바다의 어둠 속 어딘가에 해초로 덮여 있어요. 아틀란티스라는 도시는 12,000년 전에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가라앉았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왔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평범한 섬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전설들이 강력한 제국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아틀란티스는 아마도 그 시대의 가장 부유하고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였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곳의 중앙문을 통과해 들어갔다면 숨이 막혔을 거예요. 사방에 놀라운 장식과 우뚝 솟은 대리석 조각상들이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버뮤다 삼각지대의 해저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대서양의 수중 피라미드가 그곳에서 불가사의하게 사라져 나중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었던 모든 비행기, 사람, 그리고 보트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죠. 이야기에 의하면 1960년대 후반에 한 고대 도시의 폐허를 우연히 발견한 한 무리의 보물 사냥꾼들이 있었다고 해요. 마이애미 해안에서 떨어진 버뮤다 지역에서 다이빙 탐험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들은 도시의 흥미로운 유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유리 피라미드도 언급했어요. 그게 이집트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죠. 물론 그건 그냥 얘기였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긴 했어요. 예를 들어 변덕스러운 물살이나 때때로 발생하는 강한 소용돌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연구원들이 탐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광물, 해저, 그리고 멕시코 만류를 연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죠. 그들은 바다가 날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요. 해저 깊은 곳에 있는 지각의 지질 구조는 특히나 흥미로워요.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지점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어요. 연구원들은 그 지역의 해저 몇 킬로미터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많은 연구와 시추를 해왔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해저 지형이 있어요.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런 건 볼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이곳이 상대적으로 작은 해양 지역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얕은 경사면이 있는 이 선반 모양의 지층을 보세요. 고원, 평원, 그리고 깊은 해구도 있어요. 만약 버뮤다 삼각지대를 일종의 함정이라고 생각했다면 복잡한 지질 구조를 고려해 볼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삼각지대의 동쪽과 북쪽 지역에는 몇 개의 해저산이 모여 있어요. 대부분 이름이 없어요. 그중 일부는 높이 200m까지 올라가요. 그런 높이는 표면에서는 보통 언덕으로 여겨질 거예요. 하지만 해양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수중 언덕들은 작은 산과 같아요. 그것들은 타원형이거나 둥글어요. 위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서양보다 태평양에 더 많은 해저산이 있어요. 대서양의 수중 세계는 태평양보다 덜 다양해요. 버뮤다 삼각지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삼각지대의 바닥을 형성하는 석회암 플랫폼은 거의 6km의 깊이예요. 그리고 이 두꺼운 층 전체는 고대 생물들의 잔해로 구성되어 있어요. 2019년 여러 명의 지질학자들이 삼각지대가 강력한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해저에서 버뮤다 섬들을 끌고 온 오랫동안 활동을 멈춘 화산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 이론은 버뮤다 섬들은 마그마 흐름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형성되었다고 해요. 이미 멘틀에 있던 고대 판 조각들이 표면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섞였죠. 그런 식으로 바다에 있는 많은 화산섬들이 형성될 수 있었어요. 이걸 알고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은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했어요. 그 층 아래 깊은 곳에 숨겨진 무서운 생물들과 신비로운 도시들 또는 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이 신비한 이야기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도록 부추겼어요. 15세기에 크리스토퍼 컬럼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탐험 중 하나가 될 탐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린 신비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준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이 지역은 처음에는 소머 제도로 알려져 있었어요. 영국 해운 영웅이자 산하포선인 조지 소머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죠. 하지만 스페인 탐험가 후안 데 베르무데즈가 1505년에 이 섬을 발견했고 그때 오늘날의 그 이름을 얻게 됐어요. 콜럼버스는 이 지역에서의 꽤 이상한 목격을 언급했습니다. 멀리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촛불과 비슷한 불빛으로 시작해서 말이죠. 그는 즉시 선원들에게 경고했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빛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하늘에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는 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나침반의 바늘도 마구 움직였죠. 하지만 그가 봤다고 주장한 가장 특이한 건 미지의 빛나는 물체가 바다에서 나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는 정말 특이한 게 없다고 믿어요. 다른 배나 해안에서 오는 불빛들이 분명해요. 하지만 버뮤다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삼각형 같은 지역이에요. 때때로 나중에 나타나지만 텅 비어있고 한 사람도 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대개 아무도 그 잔해들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배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사라져요. 훈련용 범선 HMS 아틀란타는 버뮤다 삼각지대 일련의 미스테리 중 첫 번째 사례예요. 그 배는 1880년 버뮤다에 있는 부두를 떠나 영국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 배는 영국 제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사실 버뮤다 지역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라졌고 아무도 그 흔적을 찾지 못했죠. 어떤 사람들은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강력한 폭풍 때문에 그 배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선원들은 아마도 그 상황을 다룰 충분한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모두들 그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가 대서특필됐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해 온갖 가능한 이론들을 생각해냈었어요. 이야기는 석탄 운반선인 사이클롭스로 계속 이어졌어요. 1918년 바베이도스 섬에서 출항했고 며칠 후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30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300년 후인 1921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케이프 해터스 근처 다이아몬드 숄스의 해양 경비대가 좌초된 거대한 상선을 발견했습니다. 경비원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구할 사람이 없었죠. 배는 비어 있었어요. 승객이나 선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이론들은 해석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19편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예요. 1945년 항공기 전체가 그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13명의 선원을 태운 배도 한 척 실종되었기 때문에 추가 구조 원정도 잘 진행되지 않았죠. 또 그 일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20명이 탑승한 9m 길이의 배 한 척이 플로리다 레이크워스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다음 날에 실종되었습니다. 배에 대한 기록이나 조난 신호는 없었어요. 수색 임무에는 배와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84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구조대는 매사추세츠 주 전체 크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엄청난 미스테리가 있는 곳이지만 섬들은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곳이에요. 예를 들어 골프에 관심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운이 좋다면 그곳에 있는 동안 유명 골프 선수나 유명 인사들과 분명 마주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음악 밴드에게도 흥미로운 게 있어요. 존 레논은 이 매혹적인 섬들 중 하나에서 거의 25곡의 영감을 얻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실종됐는지 추정할 수 있나요? 그 실종의 원인이 인간의 실수나 날씨 현상인 걸까요? 알아봅시다. SS 코토팍시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아바나로 여행하다가 1925년에 사라졌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죠. 몇 년 후 1980년대에 난파선이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에서 6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전문가들은 그게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어렉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해양 생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행한 여러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이 배가 실종된 SS 코토팍시라는 게 확인됐어요.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난파선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와 있던 걸까요? 누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를 생각해냈는지부터 봅시다. 실제로 지도에서 삼각지대를 정확히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곳도 아니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어떤 세계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무도 이것의 정확한 경계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한 근사치가 130만에서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추측만이 있죠. 모든 근사치로 볼 때 그 지역은 모호하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1964년 빈센트 헤이스 가디스라는 미국 작가가 아르고시 잡지에 기사를 쓸 때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쓴 건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를 흔적도 없이 파괴한 삼각 지역을 묘사하기 위해서였죠. 몇몇 배와 비행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된 배와 비행기의 수를 파악하는 건 꽤 어려워요. 그 지역에 있는 잔해들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전설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때처럼요. 대서양을 항해하던 시기 1400년대 후반에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고 있는 곳에서
그는 거대한 불꽃이 바다로 추락하는 걸 봤어요. 후에 똑같은 위치에서 멀리서 특이한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어요. 그 이후 다른 많은 선원들처럼 그의 나침반은 오작동을 심하게 일으켰어요. 과거 1945년 정기적인 항공을 하던 해군 항공편 19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을 시작했어요. 찰스 테일러 중위가 지휘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삼각지대에서 길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조종사들은 GPS가 없었기 때문에 나침반을 믿어야 했고 특정 방향으로 얼마나 날았는지와 속도를 추적해야 했어요. 작업을 마친 직후 기내에 있던 나침반 2개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행기의 실종 후에 발견된 기록들에 의하면 테일러는 그 특정한 날에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초기 보고서에는 이 불행한 사건의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여러 번의 검토를 거친 원인 또는 이유 불명으로 바뀌었죠. 브루스 게르논이라는 생존한 조종사는 삼각지대 위를 지나가는 동안 전자안개를 통과했고 그걸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1970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그는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2개의 거대한 구름에 둘러싸였어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처럼 내비게이션 장치가 오작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겨우 구름을 뚫고 나왔을 때 비행이 3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총 75분은 걸려야 했는데도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에 밀려 나왔다고 믿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이상하게 생긴 구름뿐만이 아니었어요. 2014년 한 조종사는 전혀 알 수 없는 날아다니는 물체와 거의 충돌할 뻔했어요. 이런 이상한 조우 중 일부는 심지어 테이프에도 찍혔어요. 2015년 초 비행편에서 승객들이 바다 위에 떠있는 기이한 물체를 알아차린 경우죠. 조종사는 거기서 실제로 뭘 봤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좋아요. 모든 설명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특이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양학자들은 배가 왜 이 근처에서 사라졌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래된 이론 중 하나로 돌아갔죠. 이상파랑이요. 이것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물의 벽이에요. 만약 이런 여러 개의 파도가 동시에 상승하면 샌드위치처럼 겹쳐집니다. 하나의 파도가 10m 이상의 높이에 도달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30m 높이를 넘어서는 이상파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파도는 가장 큰 배들을 빠르게 앞지를 수도 있죠. 기상학자들도 자신들만의 설명을 생각해냈어요. 육각형 구름이요. 이 특이한 형태의 구름은 최대 시속 270km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32에서 88km에 이르기 때문에 꽤나 주목할 만하죠. 이와 같이 이 거대한 풍력 속의 파도는 14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구의 자기력 또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내에서 나침반은 움직이는 자북극인 자북보다는 지리적 북극인 진북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2개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완벽하게 겹쳐서 항법 장치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자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걸 무편 차선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 선이 매년 움직인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멕시코만을 통과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발견된 다른 이상한 자연현상이 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그렇게 많은 배들이 사라졌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곳에는 분화구가 몇 개 있어요. 폭이 최대 800m고 깊이는 48m죠.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메탄가스 거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이 가스는 해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퇴적물에서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가 일정량에 도달하면 표면으로 터져 폭발을 일으켜요. 그럼 오늘날의 조종사와 선장들이 실제로 이 지역을 피하나요? 그게 오늘날 그곳에서 실종되는 배들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줄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산호항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아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배에 관해서 말하자면 만약 사람들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피한다면 거의 모든 캐리비안 휴가들은 엉망이 될 거예요. 오늘날까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가는 비행편은 많으니 피하는 사람은 없는 게 분명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항로 중 하나예요.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다와 항공 둘 다에서 매일 교통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대는 실제로도 자주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아요. 지역 날씨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강한 해류인
멕시코 만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한다는 걸 명심합시다. 게다가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밀워키 심연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푸에르토리코 해구는 밀워키 심연 깊이에서 거의 8,380m에 도달해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모든 미스터리는 인간의 실수, 나쁜 날씨, 그리고 많은 선박 교통의 완벽한 조합인 거예요. 미국 해안 경비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고요. 확률을 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배나 비행기의 수는 다른 곳과 다르지 않아요. 실종은 대서양의 어느 비슷한 지역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약 50척의 배와 20대의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전체 개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만약 배 한 척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면 공식 기록에 구조됐음을 기술할 수 없습니다. 또 보고에 더해졌지만 알고 보니 사실 전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어요. 1937년 플로리다 데이토나 해변 앞바다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처럼요. 지역 신문들은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죠. 1492년 신세계로의 첫 항해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서 전에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빛이 먼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콜럼버스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봤는데 나침반이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버뮤다 삼각지대가 어떤 세계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그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하마제도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섬 바닥 주변에는 이상한 구조물이 있어요. 이곳의 해저는 일정하지 않아요. 보통 모래로 된 바닥이 가끔 거대하고 어두운 구멍들로 대체됩니다. 마치 커다란 장어가 살고 있는 동굴 같아요. 블루홀이라고 불리는 이런 동굴의 가장 흔한 문제는 때때로 파도가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다이버들은 그것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폭포 같다고 말해요. 1918년 3월 306명의 승무원을 태운 USS 사이클롭스는 바베이도스를 떠나 볼티모어로 향했습니다. 그 배는 여행 중에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고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사이클롭스는 조난 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가장 큰 배가 됐어요.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대략 50척의 선박과 20대의 비행기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종은 설명되지 않았고 잔해도 남지 않았어요. 실종 항공기와 선박으로부터 전해졌다고 알려진 많은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구름 모양, 공중 또는 물 위의 터널, 불이 반짝이는 짙은 안개가 갑작스럽게 출현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러한 이상현상이 선박과 비행기가 방향을 잃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있던 곳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의 옹호자들은 전자기장이 서로 충돌해서 현실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조지프 허치슨의 실험을 인용합니다. 그는 전자기장이 물체를 공중으로 띄우고 물 밖으로 날아가게 만들고 빛을 내기 시작하는 실험을 수없이 실시했어요. 허치슨은 이런 현상이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섬뜩한 지역의 밑바닥에는 이상한 구조물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곳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존재한다고 보고했어요. 사실 이건 모두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 구조물은 전혀 피라미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비미니 로드라고 불립니다. 북비미니 섬 해안에서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두 개의 이상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둘 다 마치 빌딩 블록처럼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미니 도로 아래의 지하층은 빈 공간이 전혀 없는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암석이 건물의 일부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죠. 1800년 USS 피커링이라고 불리는 큰 범선이 서인도 제도로 가기 위해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배는 90명의 선원과 함께 버뮤다 삼각지대로 항해했고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USS 피커링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배입니다.
폭풍에 의해 배가 침몰했다고 생각되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확신할 수 없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연극 템페스트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선원들은 선박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바하마 근처의 위험한 해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셰익스피어는 신비한 땅으로 배를 이동시키는 바다의 폭풍에 대한 그의 마지막 연극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나오는 난파선은 17세기의 선박 씨 벤처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 배는 영국에서 버지니아까지 보급품을 운반하던 중에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거대한 폭풍을 맞았습니다. 씨 벤처는 3일 동안 폭풍에 시달렸고 간신히 해안에 도착했어요. 난파선의 생존자들은 9개월 동안 버뮤다의 황량한 지역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 지역의 해저에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시대의 선박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요. 상상할 수 있듯이 이곳은 신비한 바다에 도전할 만큼 용감한 보물 사냥꾼들에게 좋은 장소입니다. 이 보물 사냥꾼 중 한 명은 운 좋게도 우주로의 첫 비행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던 60년대에 행성의 궤도로 만들어진 비밀 지도를 발견했어요. 이 지도는 카리브해 지역의 많은 난파선 좌표를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보물 사냥꾼은 이 좌표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탐험의 일원이었던 선박의 잔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층층의 산호로 뒤덮인 알 수 없는 거대한 물체였어요. 5개의 다발로 된 긴 돌기가 다른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었어요. 2개의 동일한 물체가 근처에서 더 발견됐어요. 일본 해안에는 태평양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1950년에서 1954년 사이에 9척의 배가 이 지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케요 마루 5호는 당시 이 원인 불명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보내졌지만 역시 사라졌어요. 이 사건 이후 일본 당국은 이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고 선원들에게 그곳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바하마의 일부인 안드로스 섬의 지역 사람들에게는 루스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사악한 문어 같은 생명체에 대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아무도 이 생물이 얼마나 거대한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 선박이 사라진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몇몇 거대한 문어들이 근처에서 목격되었고 잡히기도 했지만 이 전설적인 생물체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배를 해저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문어요? 우리가 아는 한 그런 크기까지 자란 문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진북과 자북극이 정확히 같은 방향에 있는 지구상에서 드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진북은 지구의 지리적인 북극입니다. 자북극은 자기 나침반에 나타나는 북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구 주위를 방황하죠. 때때로 이 두 극이 일치해요. 그리고 남북을 연결하는 직선은 무편각선이라고 해요. 이 선 위에 위치할 때 나침반은 이상하게 행동하고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지는 않을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자기장은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삼각지대 위에서는 태양광선의 입자들이 지구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지구 대기를 비행하는 인공위성의 기기가 불안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배와 비행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백길 중 하나입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테리의 해답이라고 믿어요. 통계적으로 바쁜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 빈도가 높아요. 이것은 일리가 있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는 실종의 빈도가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그럴듯한 이론에 따르면 로그 웨이브가 많은 실종의 원인이라고 해요. 과학자들은 로그 웨이브를 극심한 폭풍 파도라고 불러요. 다른 날씨 패턴이 동시에 일어날 때 30m 높이의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발생합니다. 목격자들은 이 파도가 거대한 물의 벽처럼 보인다고 해요. 이런 파도라면 왜 배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도 삼각지대가 있어요. 80년대 후반부터 16,0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이상 현상의 목격자들은 짙은 안개, 번개, 동 모양의 불빛, 환각에 대해 이야기해요. 알래스카에서는 모든 것이 좀 더 복잡해요. 사람, 비행기, 배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 이상 현상에 대해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1950년 비행기 한 대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몬태나주의 그레이트 폴스로 향했습니다. 8명의 승무원과 36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어요. 비행 시작 2시간 후 기장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무전을 보냈어요. 그 후론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30m 길이의 비행기가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보였어요. 85대의 항공기와 약 7,000명의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찾으려고 했지만 흔적도 없었어요. 나사나 볼트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 비행기 미스테리는 알래스카 삼각지대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지도에서 보면 앵커리지, 베로, 주노 근처를 지나는 야생 지역으로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저는 알래스카 삼각지대에 대해 몰랐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유명한 영국 탐험가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의 이름을 딴 이 신비로운 수역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드레이크 경이 직접 이 해역을 항해한 적은 없지만 그의 배 중 한 척이 이곳 근처를 지나가다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연결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1578년에 드레이크 해협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통로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물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죠. 지금은 최대 18m 높이까지 치솟는 파도와 함께 강한 바람과 거친 바다로 유명합니다. 이 해협은 또한 전에 볼 수 없었던 속도의 강력한 해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험소설의 좋은 시작처럼 들리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가 덜 현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남미 남단과 남극반도 남단 사이를 여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악명 높은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게 될 거예요. 오늘날 이곳을 드레이크 해협이라고 부르지만 현지인들은 스페인 탐험가 프란시스코 데 호세스의 이름을 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스는 스페인의 항해사로 1525년 유럽 최초로 드레이크 해협을 항해한 탐험대를 이끌었습니다. 이 항해는 스페인이 동인도 제도의 스파이스 제도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어요. 호세스와 그의 두 선박, 산 레스메스 호와 산티아고 호는 마젤란 해협을 지나 드레이크 해협을 항해하면서 험난한 날씨와 거친 바다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항로를 성공적으로 항해하여 유럽인 최초로 이 항로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탐험대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는 데 실패했고 별다른 발견을 하지 못한 채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후인 1616년 네덜란드 항해사 빌렘 슈텐이 선장을 맡은 또 다른 배가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는 가장 성공적인 항해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난기류가 심한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드레이크 해협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국제 무역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지역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의 기록은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의 탐험가 셰클턴은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두 척의 배에 나눠 타고 남극 대륙을 여행하고자 했습니다. 인듀어런스 호와 오로라 호였어요. 탐험가들은 남극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915년 인듀어런스 호는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던 중 얼음에 갇혀 서서히 부서졌습니다. 셰클턴과 선원들은 배를 떠나야 했고 개인 소지품만 챙길 수 있었어요. 인듀어런스 호는 결국 침몰했고 선원들은 한동안 얼음 위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탐험에서 생존으로 임무가 바뀌었고 1916년에야 모든 대원들이 구조되었어요. 오로라 호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오로라 호 역시 얼음에 갇혀 1917년 나머지 선원들이 구조되기 전까지 3명이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수년 동안 인듀어런스 호는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한 전문가 그룹이 인듀어런스 호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2월 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그룹의 리더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난파선 수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물속에서 배를 찾은 다음
특수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팀원들은 인듀어런스호를 발견했다고 확신했는데 그 이유는 인듀어런스호가 선박이 별로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중 3050m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듀어런스호는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100년 이상 수중에 있던 배치고는 꽤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탐험가들은 선박에 인듀어런스라고 적힌 것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드레이크 해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선박뿐만이 아닙니다. 칠레 당국에 따르면 2019년 38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드레이크 해협 상공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행기는 이 항로의 얼음처럼 차가운 거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되는 배와 비행기, 인공위성을 이용해 실종된 비행기와 탑승객을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드레이크 해협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수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는 발견되었지만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바이킹 폴라리스는 험난한 환경에 맞게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 중에 손상을 입은 배 중 하나입니다. 이 배는 대부분의 배보다 빠르고 균형을 유지하는 특수 장비 덕분에 더욱 안정적이었습니다. 2022년 어느 날 밤 파도가 정말 거셌지만 배는 거친 날씨에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항구로 들어오는 길에 갑자기 예고 없이 거센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빙산에 부딪힌 것처럼 느꼈습니다. 로그 웨이브는 주변의 다른 파도보다 훨씬 크고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로그 웨이브가 바이킹 폴라리스호를 강타했을 때 이 파도는 즉시 두 번째 갑판의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일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승객은 배에 탑승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도 승객들을 매우 잘 도와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예상치 못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배에 탑승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배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드레이크 해협은 넓고 깊은 수역입니다. 폭은 약 805km이고 수심은 4,500m입니다. 매년 이 해협을 건너는 경험이 많은 선원들조차도 이 해협이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때때로 무섭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현대 기술을 고려해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따뜻한 기온과 차가운 기온이 혼합되어 있어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은 태평양의 물을 통로로 밀어넣어 최대 9m 이상에 이르는 파도와 너울을 일으킵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드레이크 해협은 물이 매우 차갑고 해류가 강한 바다입니다. 또한 해저면이 안정적이지 않아 비행기나 배와 같은 물체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거친 바다를 지날 때에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대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남극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면 드레이크 해협의 거친 바다와 배멀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바다가 거칠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처음이라면 특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강껌이나 향이 나는 소목밴드와 같은 멀미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법을 챙기기도 합니다.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드레이크 해협에 도착하면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돌고래, 새, 고래, 펭귄을 볼 수 있어요. 드레이크 해협의 물은 고래, 펭귄, 바다 표범과 같은 큰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매일 먹는 플랑크톤과 크릴과 같은 작은 동물들에게도 좋은 환경입니다. 남극에 가까워지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 주목하세요. 이곳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게 될 땅일 거예요. 남극 반도에 위치한 이 섬은 1819년 영국 탐험가 윌리엄 스미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는 디셉션 아일랜드와 마운트 펜튼을 비롯한 여러 활화산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섬에서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젠투 펭귄을 비롯한 여러 고유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승객들을 다시는 보거나 소식을 듣지 못해요. 하늘에 이상한 불빛이 타는 보고예요. 아니요, 이곳은 곧 있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장면들이 아니라 온타리오 호수에 묘질한 불길한 이름이 붙여진
지역에서 1세기 이상 걸쳐 보고된 이상한 사건들 중 일부예요. 캐나다의 버뮤다 삼각지대 또는 메리스버그 소용돌이라고도 불리며 온타리오 호수의 일부를 가로질러 캐나다 킹스턴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까지 그리고 미국 뉴욕주 오스위고까지 뻗어있죠.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일이 일어난 차가운 호수의 물만큼 으스스할 수 있어요. 가장 심란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바바리아 호라고 불리는 스쿠너선에 관한 거예요. 1889년이었고 배는 호수를 가로질러 견인되고 있었어요. 거친 파도가 견인줄을 끊었고 바바리아 호는 강에 떠내려갔어요. 다행히도 스쿠너선은 나중에 안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없어진 게 있었어요. 바로 승무원들이었죠. 탑승자는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더 기괴하게 만드는 건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갓 구워진 빵 한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선장의 돈과 서류가 이걸 완전히 확인해주고 있었죠. 심지어 반려용 카나리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어요. 선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린 절대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사건도 아니었어요. 10년이 조금 지난 1900년에 세척의 배 애니 미네스, 픽톤, 아카시아호가 호수를 가로질러 항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직 2척만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세 번째 픽톤호는 다른 배들보다 앞서가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애니미네스호의 한 요리사에 따르면 우리는 호수로 나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픽톤의 중간 돛대에 돛이 떨어지고 그런 뒤에 하단 돛이 달리는 걸 봤어요. 우리가 서서 지켜보는 동안 픽톤은 그냥 사라졌어요. 나중에 물속에서 약간의 잔해가 보였기 때문에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배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원들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몇 주 후 안에 메모가 든 병이 뉴욕의 사켓 항구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메모는 픽토노의 선장 시들리가 보낸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발견될 수 있도록 배시를 가는 밧줄로 나에게 묶었다. 배시는 선장의 12살 난 아들이었어요. 쪽지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만들었어요. 목격자들이 맞다면 배는 꽤 빠르게 실종됐어요. 시들리 선장은 언제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만약 어떤 경고가 있었다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또 언제 메모를 쓰고 병에 담아 아들을 자신에게 묶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정말 불가사의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상한 힘과 충돌한 것은 배뿐만이 아니었어요. 비행기들도 온전하게 그것을 통과하는 데 고군분투했어요. 1975년 론 스콧은 그의 세스나 172를 타고 픽톤 공항에서 이륙했어요. 메리스버그 소용돌이에 들어서자 비행기가 옆으로 비스듬히 날았어요. 몇 초 동안 비행기를 바로 잡을 수 없었지만 일단 그렇게 할 수 있자 같은 힘이 그를 반대편으로 비스듬히 밀었어요. 다시 비행기를 통제하지 못한 채 몇 초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죠. 숙련된 조종사였던 그에게 이건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요. 그는 확실히 캐나다 공군 조종사 베리 앨런 뉴만보다 운이 좋았어요. 뉴만은 1952년 제트기의 통제를 잃고 호수에 추락했을 때 같은 장소에 있었으니까요. 오늘날까지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총 270척이 넘는 배와 적어도 40대의 비행기가 이 지역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어요. 이 미스테리의 보트에 가끔 사람들은 밝은 빛이나 구체 또는 어두운 배 한 척이 하늘에서 맴돌고 있다는 보고를 했어요. 이건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걸 기꺼이 신고하는 목격자들은 그게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시드 웰스는 하늘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다면 다이아몬드 같은 이상한 모양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사라져버렸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봤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메리스버그 소용돌이는 생물학자이자 작가인 이반 T. 샌더슨이 만든 용어인 악의 소용돌이로 알려진 세계 여러 장소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는 지구 표면에 똑같이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12개의 다른 넓은 지역들을 발견했어요.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물론 무서운 버뮤다 삼각지대예요. 버뮤다, 플로리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사이의 대서양에 위치한 이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실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지만 절대 나오지 못했어요. 심지어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1492년 미국으로의 첫 항해를 하면서 버뮤다 삼각지대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는 나침반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해수면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1918년 미국 해군의 가장 큰 연료선 중 하나인 미국 해군 전함 사이클롭스가 그곳에서 사라졌어요. 사이클롭스가 사라지면서 309명의 선원들이 바다에서 실종됐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 사건으로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인명 손실로 보여졌었죠. 그 당시 날씨는 좋았어요. 그날 배에서 보낸 메시지에는 아무런 문제나 염려는 없었음을 나타냈죠. 그리고 조난 신호도 보내지 않았어요. 철저한 해군 조사가 뒤따랐죠. 결론은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지만 배가 사라진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건 하나도 없다 였어요. 한마디로 수사관들이 쩔쩔맸다는 얘기죠. 태평양에 위치한 용해 삼각지대에도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1950년대에 사라진 한 무리의 일본 선박에 관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기 위해 연구원들을 파견했을 때 그들도 역시나 사라졌어요. 각각의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파도 아래에 잠복해 있는 거대한 바다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에 휘말리기 쉽죠.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샌더슨은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일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는 자신이 연구한 악의 소용돌이가 시공간 연속체의 주름에서부터 자기 이상 수중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무엇으로든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죠. 물론 샌더슨은 이상한 장소에 열렬한 팬이었을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빅풋과 네스호 괴물과 같은 이상한 생물들에 대해서도 썼어요. 하지만 공정한 과학자로서의 그의 능력은 의심스러워요. 1948년 그는 플로리다의 클리어워터 해변에서 발견된 발가락 3개 달린 발자국들이 4.5m 크기의 펭귄들의 증거라고 주장했고 펭귄들이 가짜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988년 토니 신조리니는 자기와 친구가 그의 하이탑 운동화에 주철로 만든 발을 몇 개 붙인 게 이 거대한 펭귄 장난의 배후에 있었다고 밝혔어요. 어쩌면 샌더슨은 가장 믿을 만한 정보원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몇몇 아주 설득력 있고 완전 자연스러운 설명들도 있어요. 메리스버그 소용돌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바바리아호와 픽톤호와 같은 배들이 불운과 악천후에 뒤섞여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온타리오 호수에서 불안정한 날씨는 분명 있을 수 있으며 공해상의 섬광 폭풍은 가장 숙련된 선원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조차 일기예보가 발달했음에도 우린 항상 틀릴 수 있죠. 과거엔 폭풍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도 예측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날씨는 단 하나의 문제였어요. 역사학자 마크 세기는 호수 바닥이 동쪽 해안을 따라 빠르게 얕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위험할 거라고 말했어요. 또 작은 바위섬과 모래톱이 그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특히 더 큰 배나 무거운 화물에 짓눌린 배의 경우엔 항해가 더 위험한 모험이 될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현대 일기예보와 조선의 발전은 5대5의 선박 운송 위험성을 대부분 완화시켰고 그 결과 손실이 줄었어요. 5대5에서 발생한 마지막 대형 난파선은 1975년 슈페리어 호수에서 침몰한 SS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로 29명의 선원이 같이 침몰했어요. 소용돌이는 인간의 진보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았죠. 하늘에 있는 빛이나 이미지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이건 열 또는 온도 역전이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현상의 결과예요. 이게 일어날 때 따뜻한 공기층이 차가운 공기 아래에 갇히게 돼요. 이로 인해 신기루나 반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 있던 빛이 하늘에 반사되어 마치 하늘을 나는 물체의 느낌을 들게 하죠. 미스터리의 다른 부분들은 약간의 시간을 들이면 풀릴 수도 있어요. 온타리오 호수의 담수와 혹한의 온도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 배와 비행기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잠수부들과 연구원들이 그 지역을 계속 탐험하면서 아마도 우린 마침내 바바리아호, 픽톤호, 히들리 선장, 그리고 그의 아들의 운명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곳은 최근 모든 것에서 벗어난 완벽한 장소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됐어요. 여기서 화창한 날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면 장담하건대 세상에 둘도 없는 곳이에요. 아마 안개 낀 날들을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이 매혹적이고 미소 모양을 한 섬은 세이블 섬이라고 불려요.
노바스코샤 본토에서 3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2013년까지 일반 대중들은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때 캐나다 국립공원 목록에 추가되었죠. 비행기나 수상편으로 이곳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 뭐가 그렇게 매혹적이란 거죠? 매년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우선 이곳에는 엄청난 수의 야생마들이 있어요. 섬 전역에 200에서 500마리 사이의 말들이 자유롭게 배회하고 있어요. 또 회색 바다표범의 개체수도 많아요. 이곳은 또 입스위치 참새라고 불리는 희귀한 새 종의 유일한 번식지이기도 해요. 이곳을 여행할 생각이라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안개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세이블 섬은 캐나다 해안에서 가장 안개가 많은 곳이에요. 매년 약 127일 정도 안개 낀 날이 있어요. 이런 날들에 세이블 섬은 말 그대로 짙은 안개층 아래로 사라져요. 또 혼자선 그곳을 탐험할 수 없어요. 지역 규정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단체로 여행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조우할 수 있는 야생 동물로부터 60m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매력적이긴 하지만 모래 언덕 아래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죠. 그리고 이건 이곳에 사는 아름다운 생물이나 섬의 독특한 초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과 물개로 알려진 것 외에도 세이블 섬은 압도적인 수의 난파선으로 악명이 높아요. 수년간 약 350척의 배들이 이 모래톱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생존자들이 경험을 묘사할 때 보통 이 신비한 섬 근처의 혹독한 기상 조건을 언급했어요. 이 섬은 또 세바스티안 융거가 쓰고 1997년에 출판된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에 묘사되어 문학에도 진출했어요. 책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나중에 2000년에 조지 클루니가 주연으로 연기하면서 스크린에 등장했죠. 세이블 섬 근처에서 최초로 기록된 난파선은 15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배는 HMS 딜라이트라고 불렸고 영국의 모험가이자 탐험가인 험프리 길버트 경의 지휘 하에 있었어요. 겨우 17명만이 작은 배를 타고 탈출해 그 재앙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뉴펀들랜드 해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다에서 7일을 보냈다고 해요. 1884년 니코시아라는 또 다른 배도 짙은 안개 속에서 고군분투했어요. 배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다행히도 선원 18명 모두 살아남았어요. 선장의 아들은 구명보트에 올라타다가 전복돼서 바다로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그는 가까스로 완전히 물에 잠긴 구명보트 밑에 있을 수 있었어요. 구명보트가 바로 세워졌을 때 겨우 물에서 나와 두 번째로 구조되었죠. 이 섬은 1947년과 1999년 사이에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그러나 1999년 메리맥이라고 불리는 요트가 7월 20일 새벽 2시에 해안 근처에서 좌초되었어요. 12m 길이의 섬유 유리 보트에는 3명만 있었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천연가스 탐사대원들이 이들을 구조했어요. 승무원들은 다음날 안전하게 헬리팩스로 날아갈 수 있었어요. 메리메코의 주인은 지역 어부를 고용해 배를 되찾으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작업은 결국 요트의 부속품만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모래와 파도가 메리메코의 선체를 으그러뜨리고 완전히 부수는데 6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박에 위험한 곳이죠? 날씨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복잡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적어도 1500년대에는 이걸 쉽게 밝혀내기도 어려웠죠. 우선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어장 중 하나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또 유럽과 북미 사이의 주요 운송 경로 중 하나의 근처에 있어서 매년 수백 척의 배들이 그곳을 지나 항해해요. 그 지역을 배회하는 배가 많으면 난파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세이블 섬은 또 북미의 대서양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대부분의 폭풍우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종종 배가 이 섬의 해안으로 곧장 돌진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죠. 날씨가 많은 관련이 있어요. 여름 동안 멕시코 만류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는 섬을 지나가는 레브라도 한류에 의해 냉각된 공기와 합쳐지면서 짙은 안개를 만들어요. 다른 해류는 이 문제에 도움이 안 돼요. 세이블 섬은 세 주요 해류가 합쳐지는 지점 옆에 있어요.
멕시코 만류, 레보라도 한류, 벨 아일 해류죠. 1950년대 이후 레이더와 다른 현대적인 항법 도구들은 상업용 선박에도 사용되어 왔어요. 그때까진 육분위가 배의 위치를 알아내는 주요 도구였어요. 육분위가 정확하지 않단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도구는 태양이나 별을 뚜렷하게 보지 않고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은 세이블 섬을 둘러싼 안개처럼 짙은 안개나 흐린 날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단 거죠. 종종 나쁜 날씨 중에 배의 선장은 자신의 경험과 배의 속도와 방향에 기초한 직관으로 항해했죠. 이는 세이블섬 근처에서 난파된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선장이 단순히 배의 위치를 잘못 계산해서 실수로 세이블섬과 충돌하게 됐다고 말한 이유예요. 이 먼지투성이 모래땅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배에게도 불친절해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전체 섬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덤불 같아 보인다고 해요. 사실은 소나무예요. 그리고 유명한 섬의 말들은 그걸 음식 공급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어떻게든 생존하게 됐죠. 보도에 따르면 이 나무는 1950년대에 심어졌다고 해요. 현지 당국은 좀 더 환영할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섬에 숲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수년에 걸쳐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6만 9천 그루 이상의 상록수, 600그루의 과일나무, 그리고 그 섬의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식물들과 함께 약 25kg의 소나무 씨앗이 심어졌죠. 하지만 극한의 날씨와 모래땅에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식물들 중에서 단 한 그루의 소나무만 아직 살아있어요. 이 저항력 덕분에 나무는 세이블 섬의 상징이 됐어요. 흥미롭게도 약 40년 동안 이 섬에는 단 한 명의 주민이 있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외딴 섬에서 수십 년을 혼자 산다는 거요. 조이 루카스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섬의 유일한 다른 주민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죠. 말, 회색 바다표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새들 말이에요. 존경받는 박물학자였던 그녀는 2017년에 들려준 인터뷰에서 섬에서 사는 게 익숙했고 절대 외롭지 않았다고 언급했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녀는 필수 키트를 조립해야 했어요. 여기에는 필기를 위한 공책과 야생동물을 연구하기 위한 쌍안경이 있었어요. 결국 그곳을 집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걸 보면 위협적인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추측해도 괜찮겠네요. 처음에 조이는 버려진 건물 근처에 있는 섬의 안쪽 끝에 캠프를 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래 언덕 근처의 나무집에 정착했죠. 캐나다 기상청이라고 불리는 한 캐나다 기관이 1940년대에 간단한 건축물을 조립해 놓았었어요. 캐나다 국립공원이 요즘 이 건물을 운영하고 있어요. 조이의 작업에는 지역 말 개체수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들이 비우호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과학자들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오염 수준을 추적하는 걸 돕기 위해 해안까지 온 파편들을 모으는 걸 도왔어요. 그녀가 모은 쓰레기들 중에는 냉장고와 신선한 고추 한 상자가 있었어요. 몇몇 다른 전문가들은 용감한 여성에게 이따금씩 동료가 되어주기 위해 결국 세이블 섬에서 교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1912년 4월 10일 RMS 타이타닉은 영국에서 출항했어요. 하지만 이건 보통 선박이 진수한 게 아니었어요.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가장 큰 여객선이었어요. 길이가 269m로 거의 축구장 3개 크기였죠. 그리고 선체에서 굴뚝 꼭대기까지 쟀을 때 배는 53.3m의 놀라운 높이였어요. 17층 건물 높이였죠.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여겨졌고 3,000명의 일꾼들이 배를 건조하는데 거의 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첫 항해를 시작한 지 불과 4일 만인 오후 11시 40분에 배는 빙산과 충돌해 대서양 물결 아래로 사라졌어요. 여객선이 침몰하는데 2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탑승한 2,2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 중 706명만이 살아남았죠. 난파선은 차가운 대서양 물속에서 많은 비밀을 숨긴 채 다음 73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남겨졌어요. 그리고 평생을 바다 탐험에 헌신했던 사람의 공이 아니었다면 그 거대한 배는 훨씬 더 오랫동안 실종된 채로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바로 로버트 발라드였어요.
어렸을 때 발라드는 바다에 심취해 있었어요. 이 매력은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시작됐어요. 그때가 줄 베른의 공상과학 소설 해저 이말리를 각색한 영화를 보았을 때였죠. 영화는 젊은이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모험과 이상한 생물로부터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강력한 수중 이동체까지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세계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발라드는 미래엔 더 이상 마른 땅 위에서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죠. 2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심해 잠수대 그룹에 배정되었어요. 거기서 그는 해저를 탐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걸 도왔어요.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엘빈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작고 조종하기 쉬운 잠수함이었어요. 또 선원들이 안전하고 방수인 내부에 머무르며 수중 샘플을 수집할 수 있게 설계된 외부 기계식 팔도 있었죠. 엘빈 잠수함은 다양한 임무에 유용하단 걸 증명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바다에 추락한 항공기를 추적하는 데 사용됐어요. 하지만 이 배는 1년의 좌절을 겪었어요. 한 번은 황새치에게 공격당해 잠수함이 다시 빠르게 떠올라야 했죠. 여전히 잠수함의 외피에 박힌 황새치는 그날 저녁 만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1968년 10월 잠수함을 물속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걸 지탱하던 케이블이 끊어져 3명의 선원을 태운 채로 바닷속으로 떨어져 곤두박질 치게 되었어요. 또 작은 배가 여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물로 가득 차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선원들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엘빈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악천후로 배를 되찾고자 했던 시도는 여러 번 방해를 받았어요. 그 다음 해가 되어서야 마침내 표면으로 올라왔죠. 이윽고 엘빈은 개선되었어요. 선체는 티타늄으로 강화되어 더 높은 수심 등급을 받아 해양 탐사에 보다 적합하게 되었죠. 이 특수 잠수함은 발라드의 100번 이상의 탐험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남자는 대서양의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불리는 수중산맥을 탐험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갈라파고스 단층에서 열 분출구를 발견했을 때 그는 또 화학 합성의 과정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이것은 박테리아에 의한 음식 에너지의 복잡한 화학적 합성이에요.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발견은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발라드는 자신이 타이타닉 광신자였던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탐험가들이 시도하고 실패한 걸 본 후에 결국 그 배를 찾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이타닉은 분명 그 당시 큰 에베레스트 산과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을 했거나 성공했어야 한 것들이 사실은 실패했어요. 발라드는 1973년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배를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 후 실제 시도를 했죠. 그는 카메라와 음파 탐지기가 장착된 해저 굴착선인 심해 해난 구조선 시브로프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시추 파이프가 부서졌을 때 포기해야 했어요. 때가 아니었던 거죠. 80년대 초 텍사스 석유업자 잭 그림은 3차례에 걸쳐 난파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번은 그림이 실제로 타이타닉 위를 지나갔지만 장비가 그걸 감지하는데 실패했어요. 우린 이런 걸 굉장한 불운이라고 하죠. 발라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획이 필요했죠. 그리고 도움도요. 첫 번째 쟁점은 대서양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가 여지껏 가장 멀리 내려간 건 6,096m였어요. 그리고 그 여행은 3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에 다시 올라가는 시간을 빼고 말이죠. 발라드는 바다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이미 티타늄 선체로 강화된 엘비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조종사가 없는 원격 조종 잠수함이 이상적이었죠. 하지만 우선 그걸 하나 만들어야 했어요. 그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당국과 접촉했어요. 그리고 관계자들은 타이타닉에 관심이 없었지만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발라드는 먼저 1960년대 대서양 바닥에 가라앉은 2대의 잠수함인 트레셔와 스콜피오노를 추적하는 데 집중해야 했어요. 당국은 애초에 왜 침몰했는지 알아내는 연구를 하고 싶어 했죠.
또 그걸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회저에 놔두는 게 안전한지도요.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타이타닉을 찾는데 남은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자금 조달에 대한 다른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발라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우선 그는 2개의 새 장치를 만들었어요. 아르고는 조종사가 없는 심해 견인 비디오 카메라 썰매였어요. 이것은 그 위에 장착된 일련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설계되었어요. 6,100m 깊이에서 작동할 수 있었고 해저의 거진 98%를 탐사할 수 있었어요. 아르고는 원래 배에 묶여 있어야 했어요. 배가 움직이면 아르고가 뒤에서 끌려 해저 바로 위에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가 이미지를 표면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었죠. 2번째 장치는 제이슨 주니어라고 불리는 작은 로봇 차량이었어요. 이것도 원격으로 조종되어서 엘빈과 같이 잠수함 안에 있는 승무원들이 수중 물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발라드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는 잠수함들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수색은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에 12일의 여유를 갖고 의무를 다할 수 있었어요. 타이타닉을 찾는데 주력할 수 있는 거의 2주일이라는 시간과 함께 그는 바다 탐험을 시작했어요. 그는 아르고를 해저로 끌어당기며 극에 수집한 이미지를 검토하면서 캐나다 뉴펀들랜드 근처로 수색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아무 수확이 없던 며칠 후에 마침내 리벳으로 고정된 선체판과 보일러를 발견했어요. 이걸까요? 다음날 배에 거대한 뱃머리가 드러났어요. 1985년 9월 1일 발라드와 그의 동료 선원들은 마침내 악명 높은 배를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발견으로 만감이 교차했죠. 발라드는 타이타닉의 마지막 안식처를 처음 발견한 것에 흥분했어요. 하지만 또 배가 침몰했을 때 고통받았을 사람들에 대한 슬픔에 압도되었죠. 다음 4일 동안 선원들은 난파선을 탐사했어요. 빙산이 처음 발견되었을 망대를 찾았어요. 게다가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어떻게 두동강이 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마침내 드러났죠. 배의 양쪽이 모두 발견되었어요. 가구와 식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안전지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의 가죽 신발 몇 켤레가 해저에 널려 있었어요. 발라드는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을 했고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타이타닉을 찾은 것이 한 사람의 성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발라드의 생각은 달랐어요. 2019년 그는 다른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전했어요. 에밀리아 이어하트의 실종이죠. 이어하트는 전 세계를 비행한 최초의 여성이 되려고 시도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1937년 태평양 어딘가에서 실종됐어요. 그녀와 비행기는 발견되지 못했어요. 발라드는 타이타닉 발견의 행운이 에어하트가 추락한 곳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의 탐험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로버트 발라드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난파선을 발견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바다에는 300만 개 이상의 난파선이 있을 걸로 추정되고 발라드는 그중 100개만을 찾았죠. 이제 70대 후반인 그는 젊은이들이 바다와 그 많은 미스테리를 탐험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싶어해요. 1989년 그는 초등학생들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제이슨 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또 줄 베른의 소설에 나오는 잠수함의 이름을 딴 EV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연구용 선박도 갖고 있어요. 그의 경력에 영감을 준 이야기에 대한 딱 맞는 찬사죠. 우리 모두 타이타닉에 나오는 잭과 로즈의 가슴 아픈 작별을 보며 울었죠? 스포일러 죄송해요. 하지만 이 유명한 배의 침몰에 얽힌 실제 이야기는 그 못지않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셉 라로슈는 1886년 아이티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어머니는 자수성가한 여성이자 존경받는 상인이었습니다. 삼촌은 아이티의 국가원수였죠. 조셉은 프랑스어, 크리올어, 영어에 능통했습니다. 15살의 조셉은 자신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IT에는 공과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교육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 여정에는 무려 83일이 걸렸어요. 아직 학생이었던 조셉은 파리 교회에서 멘토를 통해 줄리엣을 만났습니다. 둘은 곧 친구가 되었고 더 큰 관계로 발전했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조셉은 인종차별 때문에 학업을 마친 후에도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똑똑한 청년은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점점 더 늘어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곧 셋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IT에 있는 삼촌은 조셉이 수학과 교수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셉의 어머니는 아들과 가족이 IT에 살게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그녀는 리 유니언 선물로 프랑스 정기선 라 프랑스의 1등석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객선에는 부모와 자식을 분리해서 식사하는 이상한 규정이 있었어요. 라로슈 부인은 어린 자식들을 바다 건너 여행길에 두고 슬픔에 잠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프랑스호의 1등석 티켓을 RMS 타이타닉의 처녀 항해에 탑승할 2등석 티켓과 교환하기로 결정했어요. 타이타닉호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가족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보였던 거죠. 그들은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인 IT로 바로 갈 수 있는 다른 배로 갈아탈 계획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1912년 4월 10일 쉘브르에서 타이타닉에 탑승했어요. 그들은 3일 동안 호화로운 객실, 식당, 도서관, 2등석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3개의 야외 산책로 데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줄리엣은 타이타닉의 마지막 기항지인 아일랜드 퀸스타운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숙소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선실에는 2개의 침대와 막내를 위해 침대로 전환할 수 있는 소파가 있었거든요. 이 가족은 파리에서 함께 여행한 좋은 동료 승객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줄리엣은 기내의 프랑스인들이 자신들 뿐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다 함께 여객선 갑판에서 시간을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 가족이 차가운 시선이나 가십 등을 많이 겪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기내에 있던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했죠. 4월 14일 밤 흥미진진한 여정이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타이타닉의 무선 통신사들이 인근 선박으로부터 유빙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전속력으로 계속 전진했어요. 타이타닉의 선체가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약 595km 떨어진 곳에서 빙산과 충돌한 것은 오후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거의 침몰할 수 없는 이 배에는 구명보트가 심각하게 부족해서 승객 2,200명 중 절반 정도만 탑승할 수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구조선인 카르파티아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줄리엣이 나중에 회상한 내용으로는 한 승무원이 라로슈 가족을 깨워 구명보트로 데려갔습니다. 줄리엣은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승무원들은 구명보트에 탑승할 때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줄리엣은 나중에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끔찍한 패닉 상태가 시작됐다고 기억했어요. 어느 순간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큰딸을 끌어내어 심연에 던져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같은 공허 속에서 딸과 다시 만났어요. 이제 임신한 줄리엣과 두 딸은 14번 구명보트에 자리를 잡았지만 보트가 바다로 내려가는 동안 조셉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어요. 조셉은 줄리엣에게 코트가 필요할 거라며 자신의 코트로 감싸주었고 다른 구명보트를 타고 뉴욕에서 줄리엣과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5살의 조셉 라로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몇 시간 만에 타이타닉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거의 1,5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조셉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줄리엣과 소녀들은 몇 시간 후 쿠나드 여객선 카르파티아호에 의해 구조된 700명의 생존자에 속하게 됐어요. 뉴욕에 도착한 그들은 조셉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조셉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줄리엣은 영어도 모르고 돈도 배와 함께 사라진 후라 미국에서 3주쯤 겨우 버티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셉의 삼촌은 더 이상 그들을 도울 수 없었어요. 타이타닉 참사 4개월 후 다른 사람들도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1912년 12월 줄리엣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조셉이라고 이름 붙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타이타닉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945년 타이타닉의 한 역사협회의 한 회원이 루이스를 인터뷰했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라로슈가의 아이이자 침몰 사고의 마지막 프랑스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어요. 이 이야기는 몇몇 연극과 기사에 영감을 주었지만 다른 승객들의 이야기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노부부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장면은 이시도르와 아이다 스트라우스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뉴욕에서 만나 5년 후 결혼했습니다. 이시도르는 형과 함께 도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은 메이시스의 유리 제품 부서로 성장해서 수백만 달러의 부자가 됐어요. 이시도르와 아이다는 뉴욕에서 부와 자선 활동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도 유명했습니다. 1912년 부부는 뉴욕의 겨울을 피해 유럽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 된 때였죠. 4월 초 부부는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독일의 대형 여객선을 타고 여행했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호화 여객선인 RMS 타이타닉에 대한 사람들의 과대 광고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꼭대기에 있는 1등석 개인 스위트룸에 묵게 됐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목재 판넬로 가득 찬 홀에서 라이브 오케스트라 앞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 14일 밤 그들은 약간의 떨림을 느낀 후 개인 스위트룸을 나와 승무원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모두가 다시 배에 오를 때 패스가 필요하니 패스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8번 구명보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67세였던 스트라우스 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내와 함께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그는 아직 여자를 희생시킬 만큼 늙지는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남겨지지 않도록 기다리고 싶어 했죠. 아이다의 도우미 엘렌 버드는 구명보트에 타기 전에 망설였지만 아이다가 그녀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다는 남편을 침몰하는 배에 두고 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죠. 더는 필요 없다며 자신의 아름다운 밍크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도우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시도르는 아이다를 설득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끝까지 함께 남았어요. 살아남은 1등석 승객 중 일부는 나중에 갑판에서 손을 잡고 평화롭게 서서 기다리던 부부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한 세기도 더 전에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혀 대서양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탑승한 2240명의 사람들 중 약 700명만이 살아남았죠. 그 이후로 이 비극은 끝없는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책의 소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배와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 많은 걸 배웠지만 이 재앙의 원인이 되는 빙산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어요. 특히 크기와 관련된 건 무엇이든 말이죠. 하지만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타이타닉호는 화이트 스타라인에 의해 새로운 여객선 함대 중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그때까지 건조된 배 중 가장 큰 배였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았어요. 배의 길이가 270m, 끝과 끝을 이어서 배치한 축구장 2개 반과 같았고 높이가 10마리의 기린을 위로 쌓은 것과 비슷한 53m였어요. 흘수선에서 갑판까지 배의 높이는 4층 건물 높이에 가까운 18m였어요. 타이타닉호에는 베란다 카페, 식당, 읽고 쓸 수 있는 방, 터키식 목욕탕, 체육관, 그리고 스쿼시 코트가 있을 만큼 충분히 컸어요. 심지어 수영장을 위한 공간도 있었죠. 그 여객선은 2,435명의 승객과 900명의 승무원을 포함해 총 3,300명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어요. 고급스러움도 중요했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타이타닉호는 갑판 아래에 16개의 수밀구획이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만약 사고로 선체가 손상되었다면 이 구획들 중 4개까지는 물이 찰 수 있고 반면 나머지 12개가 배를 뜨게 할 수 있었죠.
화이트 스타라인의 부사장인 필립 프랭클린은 이게 바로 이 배를 정말로 놀랍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위험은 없어요. 이 배는 가라앉을 수 없고 승객들은 불편함 말고는 겪을 게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도 잘못 생각했던 거죠. 배는 1912년 4월 10일 처음이자 마지막 항해를 위해 영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는 데 필요한 건 오직 하나의 빙산이었어요. 빙산은 매혹적이에요. 이것들은 빙하 분리라고 불리는 과정 동안 형성돼요. 이건 담수 얼음의 큰 덩어리가 빙하에서 떨어져 열린 물속으로 떠내려갈 때를 말해요. 빙하는 결국 녹아서 사라지죠. 북반구에서 이 빙산의 대부분은 그린란드에서 와요. 남쪽에서는 남극으로부터 오죠. 여러분이 물 위에서 보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끝부분이에요. 대부분은 90%까지 물 밑에 숨겨져 있어요. 전체 사진을 조사해야만 빙산이 얼마나 거대한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빙산의 일부분이 종종 제일 위험해요. 파도 아래에 무작위의 장소에 뾰족한 모서리가 있을 수 있어요. 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가까이 가기 쉽고 배 바닥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리고 조심해야 할 건 큰 빙산만이 아니에요. 발견하기 더 어려운 작은 것들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게 증명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빙암은 길이가 2m 이하고 물 위로 1m 좀 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빙산편은 크기가 4m보다 작아요. 타이타닉호가 출항했을 때 빙산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었어요. 1901년 아일랜더호가 알래스카로 가는 인사이드 패시지를 통해 여행하고 있었어요. 빙산과 충돌했고 바로 가라앉았죠. 운 좋게도 탑승한 178명 중 138명이 안전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땐 빙산을 탐지하는 특별한 장비가 없었어요. 최고의 장비는 시력이었죠. 배 위에 유리한 곳에 있는 돛대 꼭대기 망대에서 2명의 선원들이 바다 위를 내다보며 잠재적인 위험을 지켜봤어요. 망대는 갑판 위 15m 높이의 배 앞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돛대에 부착되어 있었죠. 이 높이에서 사람들은 바다를 잘 볼 수 있었어요. 만약 뭔가 의심스러운 걸 봤다면 큰 종을 울려 경고를 울릴 수 있었어요. 그 후 선장에게 모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특별한 전화기로 연락할 수 있었죠. 하지만 특히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밤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망대는 창문으로 둘러싸인 따뜻하고 아늑한 방이 아니었어요. 대신 환경에 노출된 커다란 개방된 통이었어요. 1912년 4월 14일 공기의 온도는 거의 얼뜻한 약 섭씨 4도였어요. 배가 시속 약 42km 이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선원들은 그 차가운 공기가 노출된 피부를 압박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 일의 유일한 장점은 교대 근무가 2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빙산을 실제로 발견한 선원은 프레드릭 플릿이었어요. 그 당시 레지널드 리와 같이 망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플릿이 왼쪽을 지켜보는 동안 리는 오른쪽을 스캔했어요. 두 사람이 교대 근무를 시작한 건 밤 10시였어요. 이미 얼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받았었죠. 하지만 춥고 어두울 때 그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쌍안경조차 없었어요. 플릿은 나중에 쌍안경이 있었다면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작업이 20분 정도 남았을 때 선원들이 빙산을 발견했어요. 플릿이 벨을 눌렀어요. 한 번, 2번, 그리고 또요. 그러고 나서 승무원에게 알리기 위해 함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 전화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온 것 같았어요. 배 엔진은 역회전했고 거대한 해양 전기선은 가까스로 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빙산을 피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어요. 얼음이 그 배의 갑판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빙산이 선체를 찢고 물이 밀려왔어요. 2시간 40분 후 타이타닉은 사라졌죠. 여기 첫 번째 단서가 있어요. 이 빙산은 쌍안경 없이도 어두운 밤에 육안으로 발견될 만큼 충분히 컸어요. 또 얼음 조각들이 배의 갑판 위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높았어요. 이 모든 게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있기 훨씬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탑승한 누구도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린 실제 빙산에 대한 어떠한 영상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찍힌 가능성 있는 빙산의 사진들이 있어요. SS 프린츠 아델베르트호는 1912년 4월 15일 아침 그 지역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이 배의 승무원은 타이타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빙산이 떠다니는 걸 발견했을 때 그는 빙산의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왜요? 빙산의 바닥을 따라 붉은 페인트가 일렬로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지난 12시간 이내에 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충돌로 인한 잔해들을 찾기 위해 그 지역으로 보내진 미니아호라고 불리는 배에서 찍혔어요. 그 까뜰의 선장은 잔해 속에서 오직 하나의 빙산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도 빨간색 페인트에 줄무늬가 그어진 걸 알아차렸죠. 사진과 목격자 진술로부터 신문 보도는 빙산의 높이가 15에서 30m, 그리고 길이가 61에서 122m라고 추정했어요. 그게 두 번째 단서예요. 타이타닉호와 충돌한 빙산은 아마도 그린란드의 해안에서 배핀만을 지나 데이비스 해협으로 향하는 바다 여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레브라도해를 빠져나가 마침내 대서양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 자체가 꽤 인상적이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매년 15,000에서 3만 개의 빙산을 만들어요.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커요. 이 중 단 1%만이 실제로 대서양에 갈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도중에 녹아버려요. 우리는 침몰이 일어난 대서양의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2도 정도였다는 걸 알아요. 영하죠. 인간의 경우 동상이나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온도는 사실 빙산에게는 따뜻한 거예요. 대부분은 따뜻한 물 속에서 천천히 녹으면서 북대서양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존재할 거예요. 이걸 근거로 타이타닉의 빙산은 1910년 또는 1911년에 그린랜드를 떠나 1912년 말이나 1913년에 완전히 녹아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서양을 건넜고 배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세 번째 단서가 있어요. 그날의 빙산의 크기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게 확실히 빙암이나 빙상편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두 종류의 빙산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만약 얼음이 진짜로 충돌하는 동안 가판에 흩어졌다면 빙산은 18m보다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신문에서 했던 추정치가 아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타이타닉을 무너뜨린 빙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빙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빙산은 여전히 위협이에요. 최근인 2007년에도 유람선 익스플로러호가 빙산을 들이받고 남극 대륙의 웨들해로 가라앉았어요. 운 좋게도 모두 살아남았어요. 국제유빙감시대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이후 1914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기구는 여러 나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요. 비행기와 레이더를 사용하여 이 감시대는 더 큰 빙산의 위치를 찾고 추적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해양 비극을 예방하고 있어요.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4일 침몰했습니다. 승객의 소지품과 배의 도구는 모두 함께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 물건들은 1985년까지 인내심을 갖고 발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타이타닉은 빠르게 침몰했고 배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소형 잠수함을 탄 잠수부들은 잔해에서 많은 유물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 놀라운 물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하세요. 많은 박물관이 잠수부들이 꺼내왔거나 생존자와 그 친척들이 기증한 타이타닉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판매되기도 하니까 특별한 유물을 위해 큰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셨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목록의 첫 번째 유물은 타이타닉 승객인 존 체프먼의 회중시계입니다. 존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신혼여행 중이었어요. 배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엘리자베스는 친구인 에밀리 리차드 옆 구명보트 좌석을 제안받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체프먼 씨는 구명보트에 오를 수 없었던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친구 에밀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잘 가. 존이 못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잠시 후 배는 침몰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체프먼의 회중시계로 돌아가면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배가 마침내 침몰할 즈음에 시계가 멈췄다고 보고 있어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는 동안에도 배 밴드가 연주를 계속하는 상징적인 장면 기억하시나요? 실제 음악가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2013년에 경매에서 17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 밴드는 여객선이 가라앉는 동안 Near My God to Thee를 연주했다고 하네요.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배에서 발견된 악보 한 조각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Put Your Arms Around Me, Honey 라는 곡인데요. 종이가 물과 만나면 거의 순식간에 망가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문서들을 볼 수 있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또 다른 저장된 종이 문서는 점심 메뉴입니다. 1등석 승객들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점심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식사를 즐겼어요. 이 독특한 아이템은 경매에서 12만 2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식사는 클래스에 따라 제공됐어요. 예를 들어 1등석 승객은 크랜베리 소스를 곁들인 칠면조구이, 봄 양고기 또는 구운 대구를 먹었어요. 이에 비해 3등석 점심은 쌀 수프, 신선한 빵, 로스트 비프, 브라운 그레이비와 같은 음식으로 구성됐어요. 승객들이 배멀미를 완화하기 위해 먹는 기내 비스켓도 있었습니다. 메뉴뿐만 아니라 VIP 티켓도 찾았어요. 티켓 번호는 1342로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5번은 에드워드 시대의 향수 샘플입니다. 아돌프 살펠트라는 화학자가 다양한 향수병 샘플을 가지고 타이타닉호에 올랐어요. 그는 왜 이 샘플들을 가져왔을까요? 살펠트는 미국에서 향수 가게를 열 계획이었어요. 61개의 향수병이 배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주인은 살아남아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의 샘플은 가라앉았고 얼마 전에야 잠수부들에 의해 다시 발견됐어요.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리면 대개는 산산조각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깨지지 않은 접시를 타이타닉에서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오리지널 화이트 스타 식기가 그 증거예요. 분명히 각 승객 클래스에 따라 제공되는 식사가 달랐을 뿐 아니라 제공되는 접시도 달랐습니다. 회수된 접시는 녹색과 갈색 꽃무늬가 모티브예요. 가장자리에는 금색 테두리가 있고 중앙에는 로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접시는 옥션에서 판매되고 있고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감동적인 개인적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로즈와 잭의 러브스토리는 허구이지만 이 배에는 분명 많은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를 증명하는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난 며칠 동안 배 안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케이트 버스가 4월 10일에 쓴 편지예요. 그녀는 뱃멀미가 얼마나 심했는지 적었고 30분 후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어요. 잠수부들이 수면 위로 꺼낸 편지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에스더 하트가 어린 딸 에바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는 경매에서 11만 9천 파운드에 낙찰됐는데 참사 8시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아마도 선상에서 마지막으로 쓰여진 편지일 거예요. 이 편지는 에스더의 남편 코트 주머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또 다른 편지는 존 심스 박사의 편지입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죠. 에디스 로젠바움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행운의 장난감 돼지와 함께 배에 타고 있었어요. 에디스는 큰 배를 타기 전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장난감은 그녀의 어머니가 회복 과정을 위한 정신적 지원으로 선물한 거였어요. 실제로는 돼지 모양의 오르골이었습니다. 에디스는 같은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겁에 질린 젊은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장난감을 사용했죠. 목록의 다음 항목은 릴리안 위니프레드 벤담의 정찰 호루라기입니다. 그녀는 2등석 승객이었는데요. 그 끔찍한 날 밤 자신의 객실에 있었어요. 그녀는 타이타닉이 침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결국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생각했죠. 친구가 그녀를 찾아와 구명보트에 타라고 설득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잠시 후 그녀는 배가 두 동강이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구명보트가 밤바다로 떠오르자 릴리안은 함께 구조된 승무원을 보았습니다. 릴리안은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모피코트로 그 남자를 감쌌어요. 날씨가 너무 추웠던 만큼 릴리안이 그렇게 해서 그 남자의 목숨을 구한 것 같아요.
그 청년은 릴리안의 친절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릴리안에게 스카우트 호루라기를 선물했습니다. 그 호루라기는 밤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데 사용됐죠. 이 흰 장갑은 타이타닉에서 수습된 가장 희귀한 유물 중 하나예요. 이 면장갑은 한 신사의 거였는데요. 소유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수중에서 수십 년을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장갑은 상태가 양호하고 섬세한 디테일과 우아함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알람벨도 발견됐어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종이요. 사람들에게 빙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울렸던 그 종 말이에요. 프레드릭 플릿과 레지널드 리는 사고 당일 밤 보초 근무를 서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플릿은 배가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빙산을 본 사람이었어요. 아이러니한 점은 플릿과 리가 쌍안경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쌍안경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열쇠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배로 배치를 받은 승무원의 주머니에 들어있었죠. 그 열쇠를 두고 오지 않은 거예요. 쌍안경이 있었다면 빙산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랬었다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잠수부들은 승객이나 승무원의 소지품뿐만 아니라 배 자체의 유물도 발견합니다. 다음 유물은 웅장한 계단이에요. 이 상징적인 구조물의 일부가 난파선에서 회수되었습니다. 이 계단은 1등석 승객들 사이에서 만남의 장소가 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터키식 목욕탕에 가서 스파를 즐기거나 저녁을 먹고 싶으면 계단에서 만나서 함께 이동했죠. 이 계단은 타이타닉의 일부가 얼마나 고급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예요. 기적적으로 보존된 또 다른 유물은 타이타닉의 설계도입니다. 이 유물은 경매에서 가장 비싼 유물 중 하나였어요. 이 설계도의 폭은 약 10m입니다. 또 뭐가 있죠? 로그미터도 발견됐어요. 배의 항해 속도와 이동 거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예요. 전문가들은 4월 14일 정오부터 이 장치가 268해리를 기록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빅피스로 알려진 거대한 선체 덩어리도 발견됐어요. 이 친구의 무게는 15톤에 달합니다. 큰 포트홀은 선실용이고 작은 포트홀은 화장실용이었어요. 이 조각은 1994년에 발견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인양된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중에서 지내다 보니 바다 생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포트홀에는 여전히 유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버고 이 물체 중 하나만 꺼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